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또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박태웅 작가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GDP는 세계 9위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경제방송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이런 얘기가 달려요. 아니, 우리나라 선진국 된 지가 언젠데 저 여자 진짜 무식하네? 이런 얘기가 달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금융시장에서는 지수 중에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된 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GDP의 세계 9위인 건 맞고요. 우리는 명실공히 진정한 선진국이 된 건 맞죠. 금융시장에서만 아직은 좀 혼선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태웅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네, 아니 제가 영상을 찾아봐도 네. 작가님의 영상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도 될까요? 저로 지금 굉장히 고마운 호칭입니다. 네. 작가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박태웅이라고 하고요. 20몇 년쯤 IT 업계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한빛미디어라는 출판사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시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요, 제가 보니까요, 사장님, 회장님 말고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식회사는 다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그 이사회를 주재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한빛미디어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를 주재하는 게 의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역할이잖아요. 네, 역할이죠. 예.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큰 회사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업주분들께서 의장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박태웅 작가님께서 의장님이라고 하시길래 창업주이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한빛미디어는 어떻게 의장님께서 창업주가 아니신데 의장님을 하시게 되신 거죠? 저하고 원래 되게 인연이 깊었던 회사고요. 네. 전문 경영인으로 와달라는 거를 거절을 하고, 그러면 이사회 의장이라도 맡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직접 경영은 안 하시고 예.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시는 의장 역할을 하시는. 경영에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같이 회의하고 네. 같이 결정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홍보를 하려는 거는 의도는 아닌데, 네. 한빛미디어, 한빛출판은 좀 특별한 회사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네. 홍보를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에서 IT 쪽 전문 출판으로는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오라일리 책들도 맞아요. 비롯해서 한국 IT 발전사하고 거의 같이 온 20여 년이 넘은 그런 회사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8비트 컴퓨터부터 집에 처음 들이셨고요. 네.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학원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IT를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접한.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셨네요. 빨리 접한 편이었죠. 굉장히 빠른데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초반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도스 프로그램, 그러면 그 설명서부터 집에 아버지가 엄청 가지고 오셨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 이런 거 이제 의학본으로 축약된 걸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책들도 되게 어렵고요. 맞아요. 번역책이었죠. 근데 한빛미디어는 뭔가 일반 독자들이 좀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좀 참고서랄까요? 그런 평을 좀 듣는 편입니다. 번역의 품질이나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국내 저자 발굴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의 품질이나 이런 걸로는 꽤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IT 서적의 대중화. 네.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역할이 커지시지 않을까.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하고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눈 떠보니 선진국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이걸 넘어야 되는데 그 후진국이긴 개도국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한국이 양산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맞아요. 원천 기술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발 추격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베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그거를 양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후발 추격국일 때는 굉장히 근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계속 후발 추격국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한 8개 나라가 있는 건데 베낄 게 없어졌을 때 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더 잘 베끼고 더 싸게 베끼는 나라가 뒤에 계속 생기는데 그쵸. 가령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그동안 즐거웠다면서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더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이제 베낄 게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려야 돼요. 그렇죠. 디파인을 원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장르를 열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사회 체제 자체가 대량 생산, 규격화, 표준화에 굉장히 잘 최적화된 형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선진국이 된다고 한들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막 괴롭히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독창적이고 창발적이고 뭐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는데 학교 교육은 여전히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이 딱 최적화돼서 뭔가를 외워야 되고 암기를 그렇죠. 해야 되고 두드려 패고 이런 식이니까 요즘에 때리지는 않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막 그렇죠. 강제로 그걸 외우게 하고 막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굉장한 폭력이죠. 그 상태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혹은 된다 한들 오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자. 선진국스럽게 바꿔보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쓰는 법을 배워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새벽별 보고 갔다가 회사 끝나면 야근하고 그대로 집에 가기 아쉬워서 술 12시까지, 1시까지 먹고 기어 들어갔다가 또 새벽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돈을 번들 그렇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런 뜻에서 이제 그 걱정을 담아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스러워져야 한다. 이때까지 했던 패턴이 중진국으로서는 맞겠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네.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일본의 회사들, 특히 네. 기계 업종 이런 쪽은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지만 그때는 뭐 부끄러운 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일본 회사에서 몰래 장비를 사다가 네. 우리가 다 분해한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가 네, 배우기도 하고 했던 리버스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식 용어로 리버스 전 엔지니어링이라고 세계가 다 했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 네. 사실 뭐 아이폰이 나오고 갤럭시가 나올 때도 사실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초창기에는. 네. 네. 딱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때만 해도 책에서 쓰신 것처럼 무엇을 왜보다는 어떻게. 그냥 어떻게 네. 분해해서 빨리. 예. 요 작동 어떻게 하면 돼. 네, 네. 요거를 정말 잘했던 예.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가 얼마나 그 내면화되어 있냐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성격의 일인가라고 아무도 묻잖아요. 그쵸. 일이 생기면 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완전히 내면화돼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요. 정부 R&D 과제를 신청을 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신청할 때 세계 최초의 어떤 거라고 쓰면 심사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사례를 가져와라. 선진국 사례를 갖고 와라. 아니 이게 세계 최초다. 네. 아니 안 된다. 네. 뭐 선진국 사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아니 내가 세계 최초를 하겠다는데. 남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세계 최초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쓰신 것 중에 이 초반에서 저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 원격 의료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네. 한국 정부 정책과 또 독일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제 한국 정부가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원격 의료가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네. 갈등이 많다고요. 네. 갈등이 많은데 그럼 그게 뭐냐는 알고 싸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내는 어떤 문서에도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원격 의료는 뭐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허공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UCT라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도 어떻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다는 없어요. 네. 추상적인 단어로 한 몇 줄 써 있기는 한데. 네. 그냥 뭐 온갖 곳에 센서가 있어서 측정을 하고 뭐 그걸 편리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이지 그게 뭐다라는 말은 정확히 없어요. 그러니까 UCT 제안서나 UCT 사업계획서를 표지만 바꿔서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또 내고 이런 식이에요. 아마 다른 용어가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오면 그걸로 다른 이름으로 네. 또 바뀔 수도 금방 있겠죠. 바꿀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도시라는 게 하나의 생태계이기도 하고 국토 전체의 어떤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플랜 안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독립돼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하나의 생태계로서 어떻게 정의한다. 혹은 뭐 대도시도 있을 수 있고 중소도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가. 대도시의 스마트 시티 설계와 중소도시의 스마트 시티 설계는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네. 근데 저런 정의나 고민들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뭐 센서를 어떻게 붙일 거냐, 뭐 도로는 어떻게 스마트 도로를 만들 거냐, 가로등은 어떻게 스마트 가로등을 할 거냐, 뭐 노인들 건강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또 여기서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지표는 또 나름 또 그렇게 맥락은 모르겠는데도 나름 또 성장 지표는 계속 나와요. 뭔가 목표 네. 숫자가 또 네, 숫자가 주어져요. 나와요. 네. 네. 희한하게 또 거기에 합의를 하고 예. 예산도 편성이 되고 네.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여기서 굉장히 100% 공감했던 게 30이 넘어서도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걸 어디에 쓸 거냐라는 네.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후발 개도국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볼륨이 어느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그 팬티를 사달라 그래서 왜 팬티를 사달라 그러냐 고무줄을 빼려고 그런다. 고무줄을 왜 빼려고 그러냐 새총을 만들려고 그런다. 새총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새를 잡으려고 그런다. 잡아서 뭐하게 팔라고 팔아서 뭐하게 팬티 사게 이렇게 네. 빙빙빙 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길게 빙빙 돌지만 왜 팬티를 사는지는 결정적으로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GDP를 그렇게 높여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OECD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2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빈부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더라. 그게 뭐 알고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없어지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비만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뭐 낙태율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GDP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지만 빈부격차하고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행복도 하고 사회의 건강이 사실은 이 빈부격차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 성장도 이게 디펜드가 된다는 통계들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GDP라는 뭐 팬티의 고무줄 같은 그런 지표를 쓸 게 아니라 한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지표로 삼는 편이 걔가 이제 마더 지표가 되고 그 아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GDP는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사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훨씬 더 유용한 지표가 되는 거다. 근데 왜 계속 팬티를 사서 고무줄을 빼서 빙빙 돈 다음에 또 팬티를 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상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용하지도 않고 더 이상 뭔가를 나타낼 수도 없는 지표를 유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발추격국스러운 태도이고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태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좀 더 성장에 더 집중해왔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성장 전략이 잘 먹히고 잘하는 나라였으니까. 네네. 또 전략을 정해주면 또 온 국민이 열심히 맹렬하게 네. 달려가서 네. 이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좀 취해 있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협상하는 사회, 딜을 가르쳐야 된다. 네네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게 정말 끔찍한 게 네. 협상하는 법, 타협하는 법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하려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거래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거래를 하고 그럼 거래의 기반이 계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규 과정으로 대학교까지 다 마쳐도 계약서 한 장을 못 써요. 그쵸. 그 계약에 관한 걸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어딘가에 내 시간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월급쟁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시간을 파는데 시간만 팔 수가 없으니까 몸이 같이 가서 거기 하루에 한 8, 9시간 붙잡혀 있고 주 40시간 앉아있어요. 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근로계약이잖아요. 근로계약을 다루는 게 노동법이잖아요. 학교에서 민법도 안 가르치고 노동법도 안 가르쳐요. 그 계약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약을 하려면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딜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히 고장나 있는 거예요. 교육이란 게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걸 거예요. 자존감을 잃지 않는 방법. 세상이 어떤 형태로 나를 핍박해도 내 자존감을 유지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해력. 문해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고 그냥 리터러시가 있는데 남의 말이나 글을 읽고 소리 내서 읽고란 뜻이 아니고 네.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뭘 가르치지 그러면?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법. 그래야지 인생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해력, 그 다음 디지털 리터러시. 지금은 세상에 모든 게 소프트웨어하고 있으니까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하면 지금은 사실은 검색을 잘 하지 못하면 네. 정보에서 소외되거든요. 가령 누군가한테 스마트폰을 뺏어버리고 PC를 뺏어버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도 문해력과 마찬가지로 다뤄져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걸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빨가벗긴 채로 훅 던져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딜을 할 수가 없죠.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 이런 걸 배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해야 되고 토론 대신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시험을 쳐서. 네. 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유일한 룰로 십몇 년을 배우고 세상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 딜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요만한 코찔찔 꼬마하고도 딜을 한다고요. 네. 뭐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이거 할 테니 너는 이거 해라. 딜? 이러면 얘가 딜? 이러고 주먹을 탁 내면 이렇게 주먹을 탁 부딪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격 협상할 때도 5,000원, 10,000원, 6,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7,500 딜 이러고 그런 건 영화에서는 판판 매번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딜을 해본 적도 없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각박한 거예요. 거기는 코 찔찔 때부터 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심하게 고장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딜을 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런 게 참 보기가 좋았다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걸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제가 뭐 요새 교육이 어떤지까지 잘은 모르지만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글이든 말로든 정리해서 표현하는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입시 위주라 네. 그냥 사지선다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사지선다를 아무리 푼들 거기서 자존감을 높일 방법은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국어 교육을 한마디로 하자면 제가 가끔 친구들이 이제 저도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입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국어 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니네 뭔 말인지 아노 이거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네. 뭐 내가 뭐 같이 말해도 니는 내 말을 다 알아들어야 한다. 옛말로 말하든 외계어로 말하든 사자성어로 말하든 너는 내 말을 알아들어서 순서로 꼬아서 말하든 어떻든 간에 내 말이 뭔지를 알아듣게 하는 시험만 자꾸 내니까 네. 요걸 잘 맞춘 애들은 눈치만 너무 잘 보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 사회의 고위직들이 다 눈치만 잘 봐서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만 잘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국어는 정말 문제가 많죠. 네. 예전에 왜 그 어떤 시인이 이 시에서 지은이가 작가가 뜻한 바는 무엇이었냐 했는데 시인이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렇게 쓴 거 아닌데. 그랬는데 출제자가 끝까지 그걸 안 고쳤어요. 네. 그래서 시인이 막 환장하겠다. 내 의도가 이건 아닌데. 내가 쓴 시인데. 네. 그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감성이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나 그렇습니다. 그런 응용에 대해서는 네, 그냥 거기도 심지어 거기까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시를 읽고 느끼는 감흥이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작가가 아니라는데. 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네. 그 부분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아예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주어진 정답이 있어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후발 계독 추격국의 마인드셋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약간 방골 기질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어릴 때부터 자주 혼나고 여기저기 깎이는 거죠, 자꾸. 네, 사회생활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는. 예, 예, 네. 그래서 예. 적당히 굴러갈 정도가 돼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좀 불경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아직 있으니까 그게 참 끔찍한 현실이죠. 사실 질문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너는 왜 질문이 없니? 우리나라 학생들 유학 가서 항상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는 바보인 거냐? 왜 질문하지 않니? 그쵸. 예. 근데 한국에서는 너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이 많아. 뭐 말이 많은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을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뢰 자본을 강조하셨는데 네네. 이거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데서 신뢰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께서 써주신 부분인데 노트북으로 커피숍에 자리를 맡는 나라. 네, 네. 노트북으로만 맡는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도 놓고 가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그리고 여자들 명품 지갑. 네.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가는 맞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100짜리 지폐 10장이 딱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아무도 없고 거기 이해할 딱 그렇게 수가 없죠. 예쁘게.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신뢰 자본이 형성이 된 거라고도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예, 굉장한 신뢰 자본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중진국하고 선진국을 가르는 결정적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인데요. 네. 신뢰 자본이 있을 때 심지어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 통계가 예, 있죠. 연구도 있고요.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써서 굉장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가령 서울역의 KTX 개찰 같은 경우에 표가 몇만 원 하는데 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네. 그냥 쓱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명절 때는 굉장히 일찍 나가야 됐어요. 개찰가 너무 길어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못 하니까 네. 한 2시간쯤 전에 가서 줄을 쫙 서면 대나무 꼬챙이 이런 걸로 막 휘두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씩 보고 이렇게 펀칭기로 뚫고 재사용 못하게 네. 다 들여다보고 뚫고 막 그리고 요일별로 색깔 다르게 하고 진한 거 갖고 올까 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가령 10,000명이 그렇게 줄을 서 있으면 1시간이면 1만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개찰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키펀칭 하는 검표원들 그런 비용, 마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한 번에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있다. 엄청난 네. 신뢰로 인해서 비용 효율을 네. 만든 거죠. 그 두터운 자본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안 쓰고 있는, 이럴 때는 뭐 정부 과제를 하면 영수증 처리하느라고 연구원들이 일을 못해요. 연구를 제대로 못하고 또 기관마다 요구하는 포맷이 또 틀려요. 아, 그래서 이 기관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다가 저 기관 자금을 받으려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영수증 어떻게 처리를 관리하고 할지. 어떻게 리포트 쓰고 어떻게 내야 되나를 아, 그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이쪽에 도사가 돼요. 자기 연구는 잘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한국이 그 마이클 존스턴 교수라고 부패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은 엘리트가 부패한 나라다 라고 했거든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부패 유형이 있는데 한국이 부패 지수가 전 세계 43등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을수록 부패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엘리트의 부패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가령 뭐 검사나 판사일 경우에 기소율이 0점 몇 %대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40%예요. 99%가 기소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요. 그 경제사범들 300억인가 넘으면 100% 집행유예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병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부패 유형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에 맞는 처방을 하려면 엘리트 범죄에 대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견제하는 수단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패에 대한 어떤 견제들이 있어야 되고 가령 검사 판사 같으면 그 민주공화정이란 게 사실은 군주제와 시민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네. 군주제를 해보니까 왕이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사악할 경우에 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멜 같은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해서 막 때려 부쉈는데 이자가 왕보다 더하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걸 거치면서 그 반성으로 철저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만든 게 민주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얘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고 지방자치를 내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견제를 하게 하고 검사, 판사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그 선거로 뽑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가 있죠. 그리고 기소도 미국은 대배심과 소배심제가 있어서 살인형 이상의 중범죄 같은 경우는 대배심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를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판결 같은 경우는 소배심에서 guilty, not guilty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아주 다 촘촘하게 네. 견제와 균형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더라는 걸 역사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주공화정인데 한국은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를 도입하다 만 거예요. 그 체크앤밸런스가 사방에서 깨져 있어요. 네. 지방자치제도 사실은 되게 부실하게 돼서 중앙 집중도가 굉장히 심하고 판사, 검사들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네. 그리고 판결문 공개를 0.3%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이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하자면 엘리트형 범죄, 화이트 칼라형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를 해야 되고 민주공화정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체크앤밸런스 깨져 있는 부분들을 다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씩은 나아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과거보다는 어쨌든 이까지 왔잖아요. 네, 많이 네. 나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우리의 경쟁력의 배경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네. 해주셨죠. 예.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지능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능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뭐 머리가 클수록 좋다 그랬다가 머리에 주름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다가 뭐 결국 최신 이론에 따르면 뉴런이 얼마나 자유롭게 우연이라고 보일 정도로 자유롭게 결합을 하느냐가 지능을 결정한다가 최신 이제 두뇌에 관한 이론인데 실제로도 조직에도 그게 반영이 돼요. 옛날에는 하이어라키의 구조로 갔다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게 직원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일이든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K-팝이나 영화가 확 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검열제 폐지였잖아요. 그렇죠. 검열을 폐지하고 그 10년 사이에 한국 영화에 엄청난 레상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걸작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10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터져 나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넷플릭스가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돈만 7,500억이고요. 애플이 지금 한국의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이 정도로 뉴런이 자유결합하게 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거기도 원래 또 워낙 그 음주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 사기에 나오잖아요. 네. 음주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모이면 노래한다, 뭐 술 먹는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상위권은 거의 특히 드라마 쪽은 한국 걸 빼고는 장사가 안 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경제 발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저는 집단지성이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 한 3, 4일 사이에 막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데서 온갖 의견들을 쭉 내면서 정답으로 확 수렴하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장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집단지성이 잘 작동을 하고 그 결과가 한국에 설명할 수 없는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정말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되는 그래서 옳은 거, 타당한 게 뾰족하게 보이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짧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반도체에 관련 제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황당하고 두렵기도 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목줄을 잡힌 건가? 네. 끝났나? 아, 드디어 일본이 숨겨왔던 뭔가를 드러냈나? 했는데 한 그 일주일 사이에 전직 삼성전자 출신, 뭐 전직 하이닉스 출신, 혹은 현직인데 내가 누군지는 말을 못하지만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유튜브다, 페이스북이다, 트위터에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불화수소가 왜 대체 가능한지를 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도 반도체 식각 공정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이거. 그리고 실제로 그때 기성 언론들에서 싹싹 빌어라. 네. 석 달 못 간다. 근데 석 달 못 간다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야의 전문가들이 웃기고 있네. 그 실제로 결과는 웃기고 있네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한국의 굉장한 힘이다. 이게 사실 제가 원래는 그 2부에 이 네. 고장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좀 좋은 면으로 갑자기 넘어가려고 아, 네네네. 해서 예. 아니 그래도 좀 고장난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맞습니다. 언론에서 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쁜 정보를 퍼뜨리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IT 강국으로서 한국이 앞으로 도약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영어도 잘하게 돼서 맞습니다. 훨씬 편해졌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도 그 전에 먼저 고장난 한국 사회를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고장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다시 나중에 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서 읽거든요. 네.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색깔도 제가 넣어요. 아,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에 확 와닿으면 빨간색을 붙이는데 네. 제가 좀 한국 사회에 저도 고장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이번 파트에는 빨간색을 너무 많이 붙였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약간 아프게 공감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떼먹을수록 상을 준다. 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 네.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고장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나 조직이나 다 상불 체계 때문에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회사 사장이 마음 놓고 얘기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네. 말을 한들 그쵸. 평소에 처사가 아부한 놈만 좋아하고 바른 말하면 막 싫어하고 막 구박하다가 나중에 심지어 쫓아내고 그러면 아무리 자 오늘은 터놓고 얘기해보자 한들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결국 아부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요. 정말 기여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기여한 사람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크게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디에 상을 주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을 주고 있는 대로 사회의 골격이 그렇게 짜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항상 탑5 안에 들고 1등을 자주 해요. 두 번에 한 번에 1등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재해가 났을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네. 벌금 조금 내죠. 벌금을 25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내는데 심지어 가중처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서 한 달에 한 명씩 꼬박꼬박 죽어도 계속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하고 뭐 감독을 하고 2명을 두고 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너 왜 쓰니? 그냥 그쵸. 사람을 죽여라. 그럼 내가 250만 원으로 그냥 퉁치게 해줄게. 라고 한국 사회의 법 시스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 죽여. 그래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이는데 상을 주는데 죽이면 상을 주고 안 죽이면 벌을 준단 말이에요. 안 죽이는 들은 돈이 몇 천만 원이고 죽이면 몇 백만 원인데 이따위로 하면서 그리고 네. 화이트 칼라 범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억 넘게 떼어먹으면 100% 집행유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0억 정도 떼어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이왕 사고를 칠 거면 더 큰 50억만 더 돈을 땡겼으면 네. 100% 집행유예인데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져요. 그 이게 뭐예요? 굉장히 많이 뛰어먹으면 상을 주잖아요. 틀려먹은 거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도 했었어요. 신입사원 때요. 근데 한국의 강점이 아까 선진국으로 우리가 오기까지 빨리빨리 하면 보상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 공사 기간은 아마 GDP 10위 안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 빼고는 우리가 제일 빠를 거예요. 중국은 더 빠르니까요. 그래요? 네, 중국 더 빨리 지어요. 근데 결국에는 더 빨리 무너지겠네요. 안전 문제는 시간과 돈이고 돈은 결국 시간이거든요. 그게요. 우리나라가 주 6일 근무제에서 네, 주 5일로 넘어올 때 정경련이니 경총이니 뭐 신문에 광고를 이만큼씩 냈어요. 망한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생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산량 증가를 생산성을 높여서 증가시킬 수도 있고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5명이 10개 만들던 거를 10명이 2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늘죠. 그렇지만 부가가치는 하나도 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돈은 한 달에 80만 원 받았으면 그렇게 늘련들 1인당 80만 원씩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뒤에 중국이나 베트남이 와서 우린 70만 원 그거 다 해드릴게요 하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8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10명, 5명에서 10개 만들던 걸 100개 만들면 한 300만 원 가져가도 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정, 더 이상 요소 투입에 의한 생산량 증가로는 버틸 수 없다. 이걸로는 중국, 베트남의 추격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나온 게 주 5일제였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생산성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가 더 이상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는 중국, 베트남을 이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도화해라. 생산성을 더 높여라. 라는 오더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진국이 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다 같이 120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은 불법이니까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베트남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남을 죽여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3부로 넘어갈게요. 3부 내용은 AI 시대 얘기예요. 네네. 앞으로 AI 시대 온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엄마들이 이제 그럼 코딩 학원에 보내야 되냐. 네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예. 딱 책을 읽으니까 역시 작가님께서는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엄마들에게 저와 또 시청자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뭔가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짓이라는 게 자릿수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이진법이 0하고 1이니까 0하고 1이죠. 예, 네. 반도체가 이제 전기가 흐르면 뭐 안 흐르면 그 0일로 표시할 수 있어서 반도체가 다 쓰이는 거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컴퓨터는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떤 실행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기계인 거예요. 0이든지 1이어야지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 능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수학적인 사고, 뭐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키워주지 않으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절타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가 머리는 안 감은 지 오래됐고 막 눈이 빙빙 돌아가는 안경을 쓴 어떤 고독한 해커가 밀실에서 화면을 보고 막 와다다다다다 때리는 거를 코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문제의 얼개.
그러니까 이제 흐름도라고 하죠. 플로우 차트.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 하는 흐름도가 뭐 이렇게 단순하지 않겠지만, 흐름도가 머리에 다 그려지기 전까지는 코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냥 자판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한 3배쯤 쓰게 돼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1, 2, 3인 줄 알고 막 코딩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4도 있고 5도 있어. 근데 이만큼 짜놨어. 네.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적게 쓴 덕분에 뒤에 시간이 3배, 4배 더 쓰게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뭐 날 코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엉켜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주 지극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외를 다 짚어서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게 코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외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외들을 다 생각해 내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들은 게 많아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분해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크게 뭉뚱그려져 있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하나씩 풀어나가서 그걸 전체를 엮어가는 그런 어떤 절차적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논리적인 어떤 추론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갖추게 하는 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코딩 이런 거구나, 소프트웨어 랭귀지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고 이게 부가되는 거지. 이 도구를 익히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본질을 놓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세상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온 지도 지금 벌써 꽤 됐던 것 같은데. 네, 꽤 됐습니다. 네. 안드리센 호로비츠가 한 말이었나요? 네. 그렇죠. 넷스케이프 예. 만들었던 분이죠. 네. 이분 엄청 부자 되셨을 텐데. 말도 못하는 부자입니다. 의장님도 부자가 혹시? 아닙니다. 네. 저도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왜? 시간 많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느낌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도 어마무시하다고 하지만 앞으로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맥킨지가 앞으로의 변화는 더 클 거라고 했는데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다라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얼마나 진행됐다고 보세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앞으로의 진행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래에 우리 굉장히 디스토피아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가에 네. 관한 질문을 안 할 도리가 없는데요. 기술을 위한 기술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하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무기를 봐도 핵무기가 지금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핵무기를 제어하는 유일한 장치는 MAD라고 Mutually Assured Death. 쌍방이 확실히 죽는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핵폭탄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싸지고 소형화되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갖게 되는 날이 와버리게 될 경우에 제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나쁘게 쓰면 한없이 나쁘게 쓸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어요. 유명한 페이스북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타임라인에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 자기도 긍정적인 거 올리고. 우울한 걸 보여줬더니 실제로 우울해하더라. 근데 그 실험의 대상자는 그걸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다.
편향이라는 실험인 거죠. 네. 거기다가 또 확증 편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에코 챔버라는 게 소리가 울리게 만든 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뉴스를 계속 보여줘서 이 사람이 인지 편향에서 확증 편향을 갖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사실은 AI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하고 가지 않으면 이거 정말 좋고 편리한 기술이니까 마음대로 쓰자 했을 때 어떤 위험을 갖고 오느냐가 아주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도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파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가장 상징적인 예가 트럼프죠. 근데 트럼프 같은 파퓰리스트가 소셜미디어 안에서 엄청난 자장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추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 하면서 계속 그 비슷한 거를 피딩을 해버리면 갇힌단 말이에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제어할 수단을 찾고 어떤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일을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 편리하자고 만들었던 AI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책 쓰시면서 좀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주로 IT 쪽에 관한 글들을 써왔습니다. 네. IT에 관한 글들을 쓰고 정부의 이제 뭐 위원회 같은 데도 많이 참가를 해서 정책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글을 처음으로 이제 IT가 아닌 쪽 글을 네. 쓴 건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간질간질해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을 칭송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막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쵸. 한국 같은 선진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뭐 영국, 프랑스 막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에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공감을 받은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갑자기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급기야 책까지 쓰게 됐는데 혹시 그러신 분들은 없으세요? 이게 좀 오히려 윗세대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눈떠보니야라고 아예 더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나라인데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안 하세요? 네네. 네. 뭐 이미 많이 좋아지기는 한 것 같고 네.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워낙에 또 글을 시원시원하게 잘 쓰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읽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니었나. 네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이나 또 IT 업계든 또는 출판 업계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보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했다는 게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좀 늦게 도착한 성인식 같다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성인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기왕에 전 국민이 동시에 느끼게 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하는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됐으니까 어른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 혹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만둬야 할 일들을 정의를 하고 하나씩 바꿔 나가거나 새롭게 하거나 혹은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 네.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회. 지금은 인간에게 너무 불친절한 사회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행복도가 되게 낮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돈을 잘 쓸 수 있어요. 워낙 없이 살던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쓰거든요. 막 고기 사 먹어도 되는데 못 사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부자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면 살기 좋은 사회, 인간에게 우호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같이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역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눈 떠보니 선진국 역시 좋은 것 같아요. IT 업계에서 일단 이렇게 이만큼 글을 잘 쓰시고 이해하기 쉽게 촌철살인의 글을 써주실 수 있는 분은 또 찾기가 힘들 아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아픈 부분도 많았고 아,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겠다. 네, 네. 그리고 AI 시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나는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겠다. 자식 교육은 이렇게 좀 시켜봐야겠다. 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어서 아, 고맙습니다. 네, 무척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고요. 눈 떠보니 선진국. 네,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열마당 북살롱이었고요. 네,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